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50대 초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반인 딸과 조만간 명예퇴직을 당하지 싶은 남편과 오순도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나이 정도의 주부라면 누구나가 하기 마련인 그런 고민들을 안고 살죠. 일단 가장 먼저 접하는 고민이라면 역시 자식 문제겠죠. 대학 졸업반인 딸은 요새 휴학 문제를 두고 저희 부부와 다투는 중입니다. 1년만 더 대학을 다니면 되는데 글쎄 휴학을 하겠다지 뭡니까? 저희로선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요새 그런 경우가 엄청 많대요. 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민선이도 휴학을 했다고 그러대요. 이유는 취직 때문이래요. 요새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건 저도 알죠. 근데 그거랑 휴학이 무슨 상관인지는 모릅니다. 딸 말로는 취직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학을 졸업해버리면 나중에 취직하는데 불이익이 올 수도 있대요. 회사 입장에서는 취업 재수생보다는 현역을 뽑는 걸 더 선호한다나요? 그래서 취직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면 휴학을 해서라도 학부에 머무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거래요. 요즘 애들 참 불쌍하다 싶어요. 저희 때는 사실 취업이 그리 어렵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랬고 남편도 그랬으니 딸의 고민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딸한테 이런 말하면 난리 나겠지만 꼭 그래야 할까 싶어요. 휴학도 휴학이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꼭 대기업에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꼭 대기업에 가야만 좋은 인생을 누리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 생각은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속물 같다고 그러겠지만 요새 사회가 그래. 일단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데 못 가면 시작부터가 뒤처지는 게 된다고. 쉬 이해는 안 가지만 그게 요새 젊은 애들이 하는 생각이긴 한가 보더라고요. 그러던 딸이 요새는 좀 달라지는 눈치예요. 아무래도 사람은 자기가 일을 겪고 나면 그 일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딸이 그 케이스랍니다. 딸한테는 큰 외삼촌이 되는 제 큰오빠가 대기업 이사님 출신이세요. 지금은 퇴직을 하고 자기 사업을 준비 중인데요. 딱 딸이 원하는 인생 루트를 걸어온 사람이죠. 과정만 놓고 보면 딸의 롤모델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런 외삼촌이 보인 작태에 진짜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혼란이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양평에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 원주민들과의 교류를 보기도 하면서 꼭 대기업만이 인생의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고 여기는 눈치 같대요. 원주민이란 말이 좀 이상하실 텐데요. 저희처럼 서울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이곳에서 터를 내리고 사시던 분들이 원주민인 건 당연하죠.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처음 귀농하면 원주민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없진 않아요. 근데 저희는 운이 좋았는지 좋은 이웃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덕분에 때만 되면 이것저것 가져다 주시기도 해서 때 아니게 입이 호사를 누리죠. 그분들이 어디 대기업 근처라도 가보셨겠습니까? 근데도 참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고민이 없으신 건 아니겠지만 딸로는 좋아 보인 건 분명해요. 딸이 어떤 결정을 내리건 저희 부부는 딸의 의사를 존중할 예정이에요.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대기업을 가건 혹은 다른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건 저희가 간섭할 순 없겠죠. 다만 그 선택이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자식 고민이 아니라면 남은 건 남편인데요. 전 운 좋게도 남편 때문에 할 고민은 없어요. 원체 성실한 사람이라서 회사건 집이건 다 충실한 타입이라서요. 이젠 나이가 나이니 친구들이 하나둘씩 회사에서 밀려난다는 얘기를 해서 가끔 저를 고민스럽게 만들긴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남편 잘못도 아닌걸요. 그래도 우리 두 사람 열심히 살아와서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후에 딸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될 정도는 모아두기도 했고요. 이 정도면 저 진짜 행복한 여자인 거 맞죠? 다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제 오빠들과의 사이가 그거예요. 저 지금 오빠들과 거의 남남처럼 살고 있답니다. 차라리 남남이면 신경 쓸 것도 없죠. 전 모르겠지만 오빠들은 제가 원수처럼 여겨질지도 몰라요. 저 때문에 자기들 삶이 부족해졌다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요, 사실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아직 아빠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왜 아빠 재산에 눈독을 들인답니까? 자기들 말대로 언젠가는 유산으로 물려받을 거란 걸 알아요. 그래도 지금은 아니죠. 근데 오빠들은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빠 재산을 가져가려 했답니다. 전 그걸 막은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막은 건 제가 아니라 딸의 공이었지만요. 아무튼 그 일 때문에 저희 남매는 남남처럼 살고 있어요. 지인들은 그런 형제라면 없는 게 더 낫다고 하는데 저야 그럴 수 없죠. 언젠가 아빠까지 떠나고 나면 제 유일한 혈육인 사람들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과 평생 등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는 게 솔직한 제 바람입니다. 저희 예전엔 진짜 좋았거든요. 적어도 아빠의 치매가 발병하기 전 그리고 엄마가 방광암에 걸리지 않았을 무렵에 저희 가족은 꽤 화목했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식들을 위해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다들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던 큰오빠, 식당을 운영하던 둘째 오빠와 막내인 저까지 다들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다들 먹고 사는 것에 쪼들리지 않을 정도는 되었으니 큰 문제가 생길 이유도 없었고요. 그렇게 영원히 이어질 것 같던 가족의 평화에 금이 가게 된 계기가 엄마의 암이었어요. 엄마가 방광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1기를 간 넘겨 2기가 될락말락하는 그때 발견됐거든요. 어머니, 그 대학 병원 의사놈이 제 대학 친구예요. 그놈 말로는 큰 걱정할 필요 없대요. 수술로 충분히 가능하고 치료 잘 받으면 천수를 누리는 것도 문제가 아니래요. 맞아, 엄마. 엄마 이제 70인걸. 요새 우리나라 의사들이 정말 실력 있어서 웬만한 암쯤이야 거뜬히 낫게 해준대. 호들갑 좀 그만 떨어. 엄마가 겨우 암 때문에 질 것 같니? 나보다는 너희 아버지나 달래줘. 엄마 말대로 암에 걸린 건 엄마였는데 더 놀란 건 아버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엄마만 보고 사신 분이셨거든요.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그러셨어요. 자긴 엄마보다 빨리 죽을 거라고요. 엄마 없이 살면 자식들한테 짐이 될 거라며 걱정이 태산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 사색이 된 거였답니다. 엄만 좋겠네. 아빠가 저리 걱정해주니. 하긴 예전에 엄마가 나 임신했을 때 아빠가 대신 입덧도 해줬다니 뭐. 엄마는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남편을 만난 거래? 승연애비는 말도 안 듣고 속만 썩이는데. 승연애비가 어때서? 성실하지 묻어나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어. 승연애비 같은 사람 없다. 네가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너 욕해. 배가 불러서 그런 거라고. 하긴 그렇긴 해. 쥐들이 살아본 것처럼 애아빠 편만 든다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라는데 자식으로서 걱정을 하는 게 당연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걱정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가 걱정을 하면 오히려 엄마가 편하지 않으실까봐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적인 이야기만 했답니다. 암튼 그래서 병원비 다 나온다는 거지? 그렇다니까. 병원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단비도 다 나와. 그러니까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당시에도 보험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물론이고 제 주변 사람들 전부 암보험이니 실비보험 같은 걸 넣어두었어요. 다른 사람이야 자기들 돈을 냈지만 부모님 건 제가 다 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답니다. 근데 돈 걱정을 할 필요는 사실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평생을 열심히 사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노후 걱정 따위는 1도 할 필요가 없으셨거든요.
나중에 다 따져보니 이것저것 다 하면 40억 가까이 재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그 정도 재산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였죠. 그럼에도 병원비 걱정을 하실 정도로 허튼데 돈 쓰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신 분이셨답니다. 그게 아니라도 돈 걱정을 왜 해? 자식이 셋이야. 다들 먹고 살만하고. 누가 걱정을 해? 부모 생각해주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래도 보험에서 내주면 좋은 거잖아. 고맙다. 네 돈 들여 나랑 아버지 보험 잘 챙겨줘서. 엄만 별말을 다 해. 아니 할 말로 엄마 아버지 재산 아껴놓으면 그거 혜택 누가 봐? 우리잖아. 난 미리 투자해놓은 거야. 나중에 내가 받을 재산 늘리려고. 누가 엿이 아니랄까 봐. 그래, 다 가져가라. 아이고 몹쓸 것. 아무래도 엄마 오래 사셔야겠어요. 나중에 두 분 유산 갖고 저게 난리 부릴 것 같은데요. 엄마가 한 100살 사시면 저도 70일 테니 그땐 욕심 안 내겠죠. 그런가? 어쩔 수 없네. 그럼 엄마 100살까지만 사셔. 오빠 말 들었지? 나 엄마 일찍 가면 유산 가지려고 발악할 거니까. 그래, 알았다. 자식들끼리 유산 갖고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라도 오래 살아야겠구나. 그럴 마음이 1도 없다는 건 모든 식구들이 다 알았죠. 저희 형제들이 돈 욕심을 부릴 만큼 욕심 많은 사람으로 자라게 내버려 두실 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엄마가 오래도록 저희 곁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답니다. 저희 바람대로 엄마의 수술은 잘 끝났어요. 기수가 낮아서 암 자체도 크게 자라지 않은 데다가 위치도 좋아서 의사가 수술이 대성공이라고 그랬답니다. 이어지는 항암 치료 과정에도 엄마가 힘들어하시긴 했어요. 항암 치료라는 게 웬만한 젊은 사람들도 못 견딜 정도로 힘든 거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잘 버티셨어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당장은 자식들이 걱정하는 걸 원치 않으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빠가 걱정돼서 그러신 거였어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빠가 더 괴로워하실 거란 걸 아셨으니까요.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게 저였어요. 오빠들은 회사 일에 식당 일이 바쁘니 엄마랑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적었지만 저는 보험 영업을 하니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엉터리 보험 설계사라서 그런 거였어요. 제 동료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일하거든요. 저야 적당히 일을 하자는 주인이 그게 가능했어요. 너 이렇게 매번 땡땡이 쳐도 돼? 그러다 회사에서 잘릴라. 자르라고 하지 뭐.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일하는 것도 아닌걸. 그리고 이것도 일이야. 엄마가 내 보험 고객 중에서 가장 큰 손이잖아. 엄마 이름으로 된 보험만 해도 5개에 아빠도 4개인걸? 이런 VIP께서 아프신데 당연히 일해야지. 어서 준비해. 아빠랑 오늘 오리탕 먹으러 가자. 엄마 오리탕 좋아하잖아. 수시로 시간을 내 엄마와 함께 보냈답니다. 새삼 느낀 게 있었거든요. 엄마랑 더 많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저도 40이 넘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 부모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당장 저만 해도 매일 집에서 보는 딸인데도 일이 있어 하루 이틀 제대로 못 보면 너무 보고 싶지 뭐예요. 엄마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뒤부터는 그럴 수 없었잖습니까? 고작 해야 1년에 10번 정도 보는 게 다였으니까요. 얼마나 자식들이 보고 싶을까요? 그래서 더 엄마를 찾았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으니 그 핑계로 더 그랬던 거였어요. 생각해보니 그때 그러기를 정말 잘했다 싶대요. 아무튼 그렇게 자주 보다 보니 때론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왜? 많이 힘들어? 괜찮아. 그냥 좀 메스꺼려서. 힘들면 힘들다 그래.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사람이 어딨다고. 네 아빠는 몰라. 내가 아빠 앞에선 티를 안 내거든. 그런다고 아빠가 모를까. 하루 종일 엄마 곁에 있는데. 그래서 더 그러는 거야. 네 아빠 심약한 사람이라 내가 힘들어하면 자기가 더 힘들어하는 사람인 거 알잖니.
알지. 그래도 힘들면 힘들다고 그래. 그래야 아빠가 엄마 챙기지. 아서라, 그 나이에 마누라 챙기는 일까지 시키고 싶지 않다. 왜? 엄마는 그 나이에도 아빠 챙기잖아. 근데 왜 아빠는 하면 안 돼? 나야 그게 몸에 배긴 사람이지만 아빠는 어디 그래? 진짜 못 말린다니까. 그렇게도 아빠가 좋아? 좋지. 덕분에 내가 금덩어리 3개를 얻었는데. 엄마가 말한 금덩어리가 바로 저희 3남매였죠. 엄마는 저희를 금덩어리로 여겼는데 왜 오빠들은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였을까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속에서 천불이 오릅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아빠 평생 챙기려면 엄마가 잘 먹고 잘 지내야 돼. 내 말 알지? 그래.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니까 혹시 나 먼저 가면 아빠 좀 잘 챙겨줘. 큰 놈이랑 작은 놈은 며느리 눈치도 있으니 그러기 힘들겠지만 넌 할 수 있을 거다. 강서방이 워낙 좋은 사람이지 않니? 부탁하마. 오빠들은 안 시키면서 왜 나야? 엄마가 직접 해. 딸만 만만하다니까. 네가 만만해서 그럴까? 네가 제일 믿음직하니까 그런 거지. 아이고, 이럴 때만 내가 믿음직해? 다른 때는 큰오빠라더니. 원래 엄마는 딸이 제일 든든한 법이야. 너도 딸 키우니 알 거면서. 뭐래, 승현이 그거 얼마나 깜찍한데. 이제 중학생인데도 벌써부터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몰라. 저건 누굴 닮아서 그런 건지. 너 정말 몰라? 네가 중학교 때. 아, 됐어. 매번 자기 불리하면 그 얘기 꺼내더라. 알았어. 이제 그 얘기 그만할 테니 대신에 너도 내 약속 들어주는 거다. 너희 아빠 챙기는 거. 몰라. 엄마가 해. 엄마 금세 괜찮아질 텐데 왜 날 시켜? 엄마는 그 와중에도 항상 아빠 걱정을 하셨답니다. 참 의좋은 부부였죠. 아빠도 엄마 못지않게 엄마 걱정부터 앞서는 사람이었으니 그런 걸 부창부수라고 하는 거겠죠. 말로는 그랬어도 엄마 부탁을 거절할 제가 아니었어요.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랐답니다. 그건 곧 엄마가 정말 안 좋아졌다는 뜻이니까요. 다행히 엄마는 잘 버티셨어요. 아시겠지만 암이 발병하고 5년이 지나면 의사들이 완치가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엄마는 그 5년을 무사히 넘기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놓았던 게 문제였나 봐요. 아무래도 전이를 의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이겨내셨으니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네요. 엄마의 암이 또 생겼답니다. 이번엔 대장이었어요. 추적을 해봐야 알겠지만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강한 분이셨는데 다시금 암에 잠식되었다는 말에는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병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환자의 의지라는 말을 의사들이 수시로 하죠. 그게 사실이었답니다. 처음 방광암 때만 해도 아픈 퇴색을 하시는 것조차 꺼려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만큼 자신이 암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강했던 때문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는 다르셨어요. 나이도 나이니만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약해지셔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으니 아빠도 비슷했어요. 꼭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큰 계기인 것만은 분명했어요. 엄마의 재발 이후 6개월 만에 아빠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집안에 우중충한 공기만 가득했죠. 그 총기 많던 사람이 요샌 집 비밀번호도 왕왕 까먹는구나. 나라도 네 아버지 옆에서 지켜줘야 하는데 내 몸이 이러니 아무래도 이젠 안 될 것 같다. 딸, 아버지 꼭 보살펴다오. 약속할 수 있지? 왜 그래? 엄마 다 나을 수 있다고. 아빠 신경 쓰지 말고 엄마부터 살펴. 제발. 제가 아무리 애원한들 무슨 소용이었겠어요. 엄마는 채 1년을 버티지 못하셨어요. 암도 암이지만 그 독한 항암 치료가 엄마 몸을 사정없이 공격해서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엄마를 보내드렸답니다.
엄마가 떠난 걸 슬퍼할 새도 없었어요. 아빠의 치매 증상이 엄마의 사망으로 인해 급격히 심화되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우리 회사에도 모친이 치매에 걸린 직원이 있는데, 처음에 집에서 돌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전문병원에 모셨대. 아무리 자식이라도 한계가 있는 법이지. 그래서 하는 말이야. 니들 생각은 어때? 해양 말대로 해야지. 우리가 돌본다고 해도 매번 옆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없을 때 사고라도 나면, 오히려 더 죄책감이 들 텐데. 오빠들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 새언니들한테 아빠 돌보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근데 엄마 소원이었어. 아빠는 내가 모실게. 그건 괜찮겠지? 우리야 그래주면 고맙지만, 넌 괜찮겠어? 너도 일하는 몸이잖아. 그리고 강서방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고. 내일이야 내가 조절하면 되는 일이니까 괜찮아. 새롭게 고객 확보하는 건 당분간 그만두고 있는 고객 관리 정도는 집에서도 가능하니까. 애아빠랑은 이미 이야기했어. 그이는 괜찮대. 그렇게 아빠를 모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빠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워낙 순한 양반이시라 치매라고 해봐야 오락가락하는 기억의 소실이 전부였거든요. 평소에도 집밖 외출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셨으니 제가 크게 챙겨드려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아빠가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살고 있는 공간에서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아무래도 아파트라는 공간이 그럴 수밖에 없죠. 게다가 아빠가 종종 자신이 어린 시절에서 살고 있다는 환각도 늘면서 더 그랬어요. 아빠 고향이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시골이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친척들도 고향을 떠나면서 특별히 고향을 찾을 일은 없어 거의 방문하는 경우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치매를 앓으시면서 그곳을 그리워하는 행동을 종종 하셨어요. 또 층간소음도 문제였네요. 예전 같으면 그럴 리 없으셨는데 치매 이후 집에서 뛰다시피 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덕분에 아랫집에 얼마나 미안하다고 말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아래층 분이 저희 사정을 알고 이해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그냥 이사 가자. 이사? 어디로? 어차피 다른 아파트 가봤자 할아버지 힘든 건 마찬가지일 거잖아. 층간소음도 여전할 테고. 그러느니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지 않아? 아래층 아줌마가 이해해 주시잖아. 그거야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그래 주시라고 말할 수도 없지. 그냥 단독주택으로 갈까 해. 돈은? 서울 단독주택이면 장난 아닐 텐데. 서울은 힘들 것 같고 엄마 동료 오빠 중에 집 짓는 분이 계셔. 그분이 양평에 집을 몇 채 지었는데 잘 안 팔려서 고민이라더라고. 엄마가 가봤는데 되게 예뻐. 서로 사정이 있으니까 시세보다 조금 낮게 주신대. 그래서 양평으로 가려고. 할아버지한테도 좋을 것 같고. 양평? 아빠랑 나는 회사랑 학교 때문에 거기선 안 되잖아. 그렇지. 두 사람은 서울에 있고 엄마는 할아버지 모시고 양평으로 갈 거야. 근데 승현아, 엄마랑 아빠가 돈을 구해보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아파트는 팔아야 하지 싶어. 돈만 있다면 아파트 그대로 놔두고 너랑 아빠가 살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아. 그렇겠지. 그럼 나 이번 기회에 자취할까? 넌 왠지 좋아하는 것 같다. 좋기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일단 아빠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 작은 거 하나 구하고 너도 학교 근처에 자취방 하나 구할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래봐야 월세지만. 그렇게 저희가 서울 아파트를 팔고 이곳 양평으로 이사를 오게 됐답니다. 꽉 막힌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지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덕분에 가장 불쌍해진 건 남편이에요. 여의도까지 출퇴근할 수가 없어진 남편은 여의도에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서 살고 있어요.
주말이면 양평집으로 오지만 그래도 꽤나 불편할 텐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더 고마워요. 좋은 남편이고 좋은 사위인 거죠.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좋은 사이인 것도 알겠지만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얼마나 날 아끼셨어. 그러니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지. 참 고마운 사람이죠. 사실 처음에 양평으로 이사 올 때만 해도 서울 아파트를 놔둘 생각이었어요. 거기서 남편이랑 딸이 살면 됐죠. 계획은 그랬는데 돈이 문제였어요. 돈에 맞춘 집은 아빠를 모시기에 불편한 게 많았거든요. 남편이랑 제가 열심히 살아온 덕에 적당히는 돈을 모았지만 그렇다고 집 두 채를 살 정도의 돈은 없었으니까요. 양평집이 꽤 비쌌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팔았어요. 딸이 툴툴댔지만 그 결과 지가 그토록 원하던 자취를 하게 됐으니 지로서도 나쁠 게 없었죠. 양평 생활은 참 좋았답니다. 평생을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전원 생활은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주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제가 휴직을 하기까지 했을까요? 일을 손에서 놓는다는 게 좀 아쉽긴 했지만 아빠를 제대로 모시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조그만 공간이긴 하지만 집 앞에 텃밭도 있어서 각종 채소를 심고 키우는 재미도 컸고요. 그 일을 아빠랑 같이 했어요. 수시로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은 탓에 채소를 잡초라며 뽑아내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아빠 덕에 많이 배울 수 있었답니다. 아빠, 그거 상추인데 뿌리까지 뽑아내시면 어떡해요? 상추? 아이고 잡초 아니야. 누나가 그랬잖아. 아이고 그래서 그런 건데. 아이고 나 혼내지 마. 잘할게. 아빠에겐 제가 때론 당신의 누나이기도 했고 때론 당신의 아내이기도 한 모양이었어요. 치매란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고 나선 아빠랑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죠.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분이신데 사는 게 뭔지 얼굴도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게 죄송하던 참이었으니 오히려 잘됐다 싶었답니다. 엄마의 암 발병, 이어지는 재발과 엄마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은 탓에 악화일로를 걷던 아빠의 치매 증세가 양평으로 오면서 많이 좋아지신 걸 생각하면 더더욱 좋은 일이었어요. 덕분에 딸과 남편을 보는 시간이 줄었다는 게 그나마 아쉬운 일이었지만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옛말을 떠올리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빠들이었어요. 사실 양평으로 이사를 오는 과정에서 오빠들에게 서운한 게 좀 생겼어요. 양평 집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 그래서 말인데 아빠 돈으로 양평 집을 사는 게 어떨까 해서 우리 아파트는 놔둬야 승현 아빠랑 승현이가 살 수 있기도 하고. 전 당연히 그러랄 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아빠를 모시기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 나오더군요. 양평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말이 많아. 내 주변에도 전원생활 하겠다고 양평 쪽에 단독주택 사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금세 후회하더라고. 서울에 살다가 그런 데 살면 처음엔 고기도 마음대로 구워 먹고 초록색 많이 보고 사니 좋다 하다가도 한 1년 지나니 너무 힘들다더라. 그래서 다시 서울 나오고 싶은데 집이 안 팔린대.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야. 네 말대로 양평집 샀다가 나중에 안 팔리면 고생할 게 뻔하잖아. 그리고 아버지 재산 마음대로 쓰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가 정신이 맑으시면 당신이 결정하시겠지만 그럴 수도 없잖아. 형 말이 맞지. 그러게 그냥 요양병원에 모시자니까. 그게 두루두루 좋아. 이 양평은 무슨. 말로는 저를 위한 척이었지만 말하는 뉘앙스는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오빠들은 나중에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하냐는 이유로 아버지 재산으로 양평집을 구입하는 걸 꺼려하더라고요. 그건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을 나눠야 하는데 그 집 처분이 안 되면 번거로울 것 같아 걱정하는 거였답니다. 솔직히 많이 속상했어요. 벌써부터 유산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래도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더더욱 그런 걸로 얼굴을 붉히고 싶진 않았던 때문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아버지 재산이 탐나서 아버지 돈으로 양평집을 사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저희 아파트를 팔고 저희 돈으로 양평집을 구한 거였답니다. 사실 거기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형제들이 다 사는 게 나쁘진 않았답니다. 큰오빠는 대기업 이사로 있다 당시 막 명퇴를 한 직후였어요. 원래 대기업 이사란 게 그런 자리라더군요. 언제든 자를 수 있게 이사를 시켜준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였어요. 그래도 누구처럼 걱정을 하고 그럴 처지는 아니었어요. 퇴직금도 수억 대였고 무엇보다 퇴직을 하더라도 1년은 전에 받던 월급 비슷하게 돈이 나온다고도 그러더군요. 그건 남편이 말해준 거였어요. 그래? 대기업이 다르긴 다르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게 사람 관리하는 법이야. 생각해봐. 이사까지 시켰다고 내쫓는 거잖아. 그럼 잘릴 사람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지. 이사 정도 되면 기업 비밀도 많이 알 텐데 그 정보 가지고 다른 회사에 써먹으면 당연히 회사는 손해겠지. 그래서 퇴직 후에도 월급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뭐 그러는 거야. 뭐 퇴직금도 당연히 많지. 이사면 적어도 25년 이상씩은 근무한 사람들이니까. 큰오빠가 생활고에 시달릴 이유는 없었어요. 식당을 하던 작은 오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쩌면 큰오빠보다 더 넉넉한 게 작은 오빠였을지도 몰라요. 식당도 식당이지만 작은 오빠가 주식 같은 곳에서 쏠쏠하게 돈을 번다고 본인 입으로 자랑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설마 유산에 탐을 낼까 싶었어요. 따지고 보면 저희가 가장 유산이 급한 쪽이었죠. 세 가족 중에 가장 돈이 적은 집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저희도 유산에 욕심을 내지 않았으니 하물며 사정이 더 좋은 오빠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아니었지만요. 사람 욕심이란 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거란 걸 몰랐던 거였어요. 요새 아버지는 좀 어떠시냐? 아니, 오늘도 우릴 못 알아보시는 걸 보니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그냥 비슷비슷하셔. 좋은 날은 맑은 순간이 꽤 길기도 하고 그냥 오늘만 그런 거야. 저러다가도 갑자기 알아보실 때도 많고. 그래도 다행이잖아. 아빠 정신은 그래도 몸은 정정하시니까. 함튼 네가 고생이 많다. 아니, 너 일도 그만두었는데 생활은 괜찮냐? 괜찮아. 그래도 아직 애아빠가 회사도 다니고 승현이도 알바 정도는 해서 지 생활비 벌어서 쓰기도 하고 여기서야 크게 돈 들 일도 없는 걸. 그래도 아이 둘이 벌다 혼자 벌면 쬐일 수밖에 없지. 아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랜만에 양평집을 찾아온 오빠들이 이상한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었어요. 솔직히 화가 났어요. 아빠가 저리 정정한데 자식들이 유산 이야기나 하는 게 싫었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봤잖아. 정정하셔. 근데 유산이라니. 아이 화내지 말고 들어. 아이 우리가 유산이 탐나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 이런 경우 종종 부모님 사망 전에 유산을 정리하곤 해.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아니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정리하면 복잡한 게 한둘이 아니야. 상속세도 상속세고 그 과정에서 번거롭게 처리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이라면 위임장 한 장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 형 말이 맞아. 아니 할 말로 아까운 상속세를 왜 내? 당장 동산 아버지가 처리한 걸로 해서 그 돈 우리가 나누면 상속세를 피할 수도 있어. 아버지가 그냥 본인이 다 써버린 돈인데 그걸 누가 뭐라겠어? 그래, 상근이 말 잘했다. 아버지가 은행 가서 돈 다 찾아서 그걸 땅에 묻었다면 국세청이 뭘 할 거야. 그걸로 상속세를 달랠 수 없잖아. 우리가 왜 멀쩡한 돈을 나라에 주냐고. 그래서 하는 말이야. 이거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니. 오빠들 진짜 왜 그래? 오빠들은 금세라도 아빠가 돌아가실 것처럼 말하잖아. 아빠 아직 정정하시다고 몇 번을 말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아빠가 결정하실 문제기도 하고. 아빠도 생각이 있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해. 아버지가 생각이 있다고? 아이, 정말 그래? 치맨데 생각은 무슨 생각? 네가 봐서, 아니, 누구보다 잘 알잖아. 오빠, 아빠 지금 방에 계셔. 다 들으신다고. 지금 오빠 말 들으면 아빠 얼마나 서운하실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누가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그래? 아이, 설령 들으신다고 뭐 대수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양반이 우리가 하는 말을 아니,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알아들으셔. 말했지. 정신이 딴 데 계시다가도 금세 온전해지시기도 한다고. 그런 이야기 할 거면 가. 나 바빠. 진짜 보이지 않을 모습을 아빠한테 보인 것 같아 죄송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오빠 말대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으니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이 유선 운운하는 걸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다행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빠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도 제가 물러서지 않자 일단은 돌아갔거든요.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나자 그제야 아빠가 방에서 나오시더군요. 아니, 왜 싸워요? 싸우면 안 돼요. 선생님이 친구끼리는 싸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싸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 배고프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냉이 넣어서 된장국 끓일게요. 아빠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면 아빠가 맑은 정신으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신 것인지도 몰랐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그걸 들은 걸 알면 제가 민망해야 할까봐 모른 채 연기를 하신 것일 수도 있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었을 테지만 그중 몇 번은 분명히 들으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남기신 걸 테고요. 전 까맣게 몰랐답니다. 어느 주말 언제나처럼 딸과 남편이 와서 온 가족이 부대끼는 날이었어요. 딸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더군요. 넌 왜 또 그래? 뭐 기분 나쁜 일 있었니? 왜? 토익 점수가 안 나왔어? 토익이야 안녕하지. 내가 문제지. 네가? 왜? 무슨 일인데? 요새 내 별명 생긴 거 알아? 별명? 아이, 원래 네 별명 육식토끼잖아. 고기 엄청 좋아해서. 아빠 또? 내가 진짜 박민선 이걸 죽여야지.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아빠한테 해서는. 근데 그거면 그나마 괜찮아. 새 별명이 생겼단 말이야. 딸이 해준 얘기를 듣고 배를 잡았습니다. 딸의 새로운 별명이 전미자라네요, 글쎄. 원래 성이 전신이 그건 이해가 갔는데 뒤에 붙은 미자가 뭔지 궁금해서 물었다가 배를 잡았습니다. 원로 가수 이미자의 이름이 미자였어요. 내가 주말에 양평에 갔다 오면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렸던가 봐. 할아버지가 매일 들으시는 그 노래 말이야. 헤일 수 없이 기나긴 밤을 하는 그거.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도 듣다 보니 가끔씩 그 노래를 흥얼거렸나 봐. 애들이 그거 듣고 뭔지 검색해보더니 나보고 막 놀리더라고. 22살밖에 안 된 게 할머니 세대 때 노래 부른다면서. 그러더니 나보고 전미자래. 진짜 억울해하는 그 모습이 왜 그리 귀엽든지요. 딸이 하는 말이 대충은 이해가 가더군요. 저도 양평에 오고부터는 수시로 흥얼거리던 노래 중에 하나였거든요. 가수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말입니다. 어디 동백 아가씨만 있을까요? 19 순정도 있고 오기 엄마의 선마을 선생님, 흑산도 아가씨까지 줄줄이 꿰고 있는걸요. 저희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분이세요. 아빠가 방에 있을 때면 언제나 이미자 씨의 노래를 듣고 계신 탓이에요. 저야 그래도 조금은 들어본 노래이니 그렇다 치지만 딸 세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어린 여자애가 흥얼거리니 친구들은 이때다 싶었겠죠. 그래도 그렇게 억울해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남편이 딸을 달랜다고 그랬거든요. 니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자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가수인데 요즘 가수로 따주면 조용필은 아니고 요새 제일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구야? 그렇지. 네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 기분 좋은 일이잖아. 네 별명이 전방탄이면 미쳐 날뛸 일이겠구만. 거기다 우리 방탄이를 왜들 먹여? 그만큼 대단한 가수셨다고.
그리고 동백 아가씨 좋잖아. 엄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듣기 좋은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 네가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린 거지. 몰라. 그건 그렇고 다음 달에 할아버지 생신이시지? 다음 달 11일. 왜? 아니,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딸이 할아버지 생신이라며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선물이요. 딸이 내민 건 놀랍게도 요즘 어르신들이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는 효도 라디오였습니다. 이미자 씨는 물론이고 각종 가수들의 노래가 잔뜩 들어있는 거였어요. 아빠가 소녀가 내미는 선물을 받고 많이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걸 쓰지는 않았다는 게 함정이었습니다만 딸이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긴 했어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 준들 그 노인네가 그걸 외울 수가 없었겠죠. 정신이 온전했다면 그 정도 총기야 차고 넘치는 분이셨겠지만 아쉽게도 아빠는 치매셨으니 그걸 쓰실 정신은 없으셨답니다. 그럼에도 딸이 그걸 선물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아빠가 이미자 씨의 노래를 카세트 테이프로 들으셨거든요. 요샌 구하기도 힘든 카세트 테이프와 녹음기가 아빠의 음악 듣는 수단이었답니다. 딸 입장에서는 그게 안쓰러워 보였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효도 라디오를 선물한 거고요. 스위치만 누르면 온갖 노래가 나오니 편할 거란 생각을 했나 봐요. 번거롭게 테이프를 넣고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 해도 한 10곡이면 다시 재설정을 해야 하는 게 불편하게 보였겠죠. 이유는 또 있었어요. 테이프라는 게 계속 듣다 보면 늘어지기도 하잖아요. 아빠가 하도 들으시니 이미자 테이프가 늘어져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했거든요. 덕분에 제가 테이프 구하느라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지 모릅니다. 파는 데가 잘 없어서 딸에게 말했더니 딸이 인터넷으로 구매해 주대요. 참 세상 편하지 뭡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딸이 아빠 생일 선물로 효도 라디오를 사온 거였어요. 그 어린 아이조차도 아빠를 생각하는데 자식이란 사람들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더군요. 두 오빠는 그날 이후에도 몇 번 아빠의 유산 문제를 이야기한다며 양평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나 제가 반대를 하니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는 진짜 싸움 직전까지 갈 정도였어요. 아니, 난 진짜 너를 이해 못하겠다. 내가 다 가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셋이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잖아. 아니, 할 말로 이 딸이라고 널 적게 준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냐고? 이게 그 문제가 아니잖아. 아빠가 계신데 왜 우리 마음대로 유산을 나눠? 아빠가 주신다면 그때 받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아버지 정신이 저런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 우리 셋만 이야기되면 위임장 써서 처리하면 간단한 일인데 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긴? 너 설마 아버지 네가 모시고 있다고 재산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그래? 그런 거면 그럴 수도 있어. 네가 사. 상근이랑 내가 3씩 가져갈게. 그럼 되겠냐? 오빠, 내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나 천벌받아. 우리 제발 그만하자. 아빠 보기가 너무 미안해. 진짜 네 본심을 모르겠다. 설마 다 가져가고 싶어? 하긴 아버지를 네가 모시고 있으니 그러려고 들면 못할 것도 없겠다. 근데 그랬다간 진짜 큰 문제 난다. 행여라도 그럴 마음 있으면 애초에 포기해라. 말이 안 통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중늙은이가 다 돼서 어린 시절에도 하지 않던 형제간의 싸움을 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아무리 싸운들 해결책이 날 리가 없었답니다. 전 절대로 아빠 생전에 유산을 분배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나오자 결국 두 오빠는 절 설득할 마음을 접었답니다. 대신에 해서는 안 될 짓을 꾸몄어요. 제가 평일에는 아빠를 돌보지만 주말엔 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주말엔 승연이도 있고 남편도 있으니 두 사람에게 아빠를 맡길 수가 있어서였죠. 그 주말에도 그랬습니다. 지인 결혼식이 있어서 남편과 제가 결혼식에 가는 동안 승연이한테 아빠를 부탁하고 나갔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결혼식만 보고 오는 일정이었지만
서울까지 다녀오는 거였으니 극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좋기 6시간은 더 걸려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애가 할아버지랑 잘 놀아주었나 보더라고요. 고생했다. 할아버지는? 밥 드시고 주무실걸? 오늘은 정신도 맑으셔서 나랑 이야기도 많이 했어. 참, 그리고 외삼촌들도 다녀가셨어. 외삼촌? 할아버지랑 이야기도 하셨어? 그랬을걸? 난 내 방에 있었고 외삼촌들이 안방에서 할아버지랑 계셨어. 온전한 정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 1시간은 계셨던 것 같아. 좀 의아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죠. 부모 자식이 얼굴을 맞대는 일이 놀라울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했어요. 아픈 아빠를 잡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설마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유산 이야기 따위는 하지 않았을 거라 믿었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거였어요. 제가 아는 오빠라면 그랬을 테지만 당시의 오빠들은 뭔가에 홀린 사람 같았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짓을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이틀 뒤였나 봅니다. 월요일이었어요. 아빠가 주무시는 걸 보고 집안일을 하는 중이었는데 요란스레 아빠 전화기가 울리더군요. 동백 아가씨였어요. 저희 딸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알고 벨소리까지 그걸로 바꿔줬거든요. 특별히 울리지 않는 전화기였어요. 가끔 스팸 전화나 혹은 친척 어르신들 전화 말고는 찾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저장된 이름이 없는 걸로 봐선 스팸 전화라고 생각했어요. 이용호 씨 전화 맞습니까? 여기 땡땡은행인데요. 지금 아드님이 오셔서 이용호 씨 예금 인출을 문의하셔서요. 위임장이 있긴 한데 액수가 커서 그래도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아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다는 말이었거든요. 그것도 통장에 있는 돈 전부를 인출한다지 뭡니까? 액수가 엄청 컸답니다. 몇 억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확인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아무리 자식이고 위임장이 있어도 그게 규칙이라면서요. 아빠를 바꿔달라더라고요. 확인은 한다고요. 근데 아빠가 운전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정을 설명드리고 인출자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큰오빠였답니다. 오빠 미쳤어? 위임장이라니. 그런 걸 누가 써줬는데? 아빠가 써줄 리가 없잖아. 그러다 문득 이틀 전에 오빠들이 찾아온 게 생각났어요. 뭐야? 설마 아빠 정신도 없는데 위임장 받아간 거야? 오빠 그거 범죄야. 알아? 범죄라니? 아버지가 직접 써주신 거야. 그러니 난 자격 있어. 자격? 아빠한테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 돼. 나 분명히 말했어.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플 테니까 직원 바꿔줘. 당장. 오빠가 직원을 바꿔주기 싫어 이리저리 전화기를 돌렸지만 결국 아빠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 큰 액수를 한 번에 다 찾는 거니 본인이 승낙을 해줘야 했답니다. 근데 아빠가 정신을 찾지 않으시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렇게 오빠의 시도는 불발로 끝났답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은 다음이었죠. 자신들의 시도가 불발되자 잔뜩 열이 받은 두 사람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지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이 아버지한테 그렇다고 말하라고 시키기만 하면 될 일인데 왜 오히려 못하게 막는 건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은행 직원이 날 마치 도둑인 양 취급하더라고. 네가 그랬지.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네 목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옆에 있던 직원이 그걸 들어. 덕분에 난 범죄자가 됐다고. 알기나 해? 범죄 맞지. 솔직히 말해봐. 그거 지난 토요일 날 나 없을 때 와서 받아간 거지? 아니지. 받아간 게 아니라 훔쳐간 거지. 아빠 정신도 없었을 텐데 도대체 무슨 말로 아빠 서명을 받아간 거야? 인감이 안 보이니 서명으로 받아갔을 거잖아. 왜? 아빠 인감 못 찾겠으니 그런 거야? 말해봐. 너 말이라고 막 해도 돼? 누가 훔쳐가? 정말로 아버지가 맑은 정신에 해주신 거야. 네가 물어봐. 아무래도 저게 다른 마음이 있는 거야. 아버지 재산 우리가 가지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지. 네가 정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변호사를 사서라도
너한테서 아버지 재산 지킬 거야. 변호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게 될 것 같아? 아이고, 똑똑히 나셨네. 넌 성견 후견 제도라고 들어봤어?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생긴 제도야. 그거라면 충분히 너 반대해도 유산 상속할 수 있어. 알기나 알아? 됐어, 형. 뭐 구질구질 설명하고 있어. 그냥 진행해. 우리가 언제까지 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넌 계속 그래봐. 우린 우리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빠들이 하는 말이 정확히 뭔지는 몰랐어요. 중요한 건 오빠들이 제 반대를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였죠. 정말 그렇더군요. 치매 환자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성인이 늘면서 이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오빠들이 말한 성년 후견 제도요. 이 제도에서 지정하는 후견인은 성인이 판단 능력이 부족해 크게 손해보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취소하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바로 그걸 이용하겠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아는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니 큰오빠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그러대요. 집안의 장남이었으니까요. 저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봐야 엄연히 법이 정한 일이었으니 그걸 막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아빠가 정신이 멀쩡하기만 하다면 대응 가능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문제였어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아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됐어요. 저희 부부가 그걸로 고민을 하고 있을 즈음이었어요. 어느 날 딸이 와서는 테이프 하나를 내밀기 전까진 그랬어요. 이게 뭔데? 테이프잖아. 이걸 왜 줘? 들어봐. 들어보면 알 거야. 아빠의 방에서 녹음기를 들고 와 테이프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빠는 그간 오빠와 제가 다투던 내용을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셨을까요? 그럼에도 아빠는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 저희를 안타까이 보고 계셨답니다. 그걸 듣고 당장 아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남편 회사 일을 자주 처리해준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서류 작업을 진행했고요. 법원에 공증을 받고 난 직후 오빠들을 찾았어요. 왜? 상황이 이러니 안 되겠다 싶디. 그래봐야 뭐하냐. 이제 얼마 후면 내가 후견인이 될 텐데. 그럼 넌 국물도 없어. 괘씸해서 안 되겠어. 나중에 유류분이라도 신청하든가. 그래도 네가 그동안 아버지 봐준 공이라고 생각해. 형 말이 맞아. 우리가 진짜 나쁜 놈이었으면 네 몫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동기간에 그럴 수는 없지. 득이양양한 표정이더군요. 제가 내민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다 보고 나서는 그럴 수 없었죠. 이게 뭐야?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유언장이라니. 이걸 누가 만들어? 아버지가 저러신데 이런 걸 만들 리가 없잖아. 인정 못한다 절대로. 큰오빠와 둘째 오빠가 노발대발 하더군요. 근데 그렇다고 자기들 말대로 인정 못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엄연히 아버지의 의사로 작성된 진짜 유언장이었으니까요. 결국 오빠들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답니다. 아빠는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그 어떤 시도도 없어야 하며 자기가 죽고 난 후 공평하게 유산을 분배하란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게 바로 딸이 건네준 카세트 테이프였답니다. 아빠가 저와 오빠들이 유산 문제로 다투는 걸 알고 정신이 돌아온 어느 순간 평소 자신이 즐겨 듣던 노래 테이프에 당신의 육성을 담으셨어요. 이게 말짱한 정신에 남기는 유언이라시면서요. 그걸 딸에게 건네주신 거였어요. 처음엔 딸이 뭔가 했답니다. 그러나 아빠가 들어보라고 말을 하시는 통에 그걸 들을 수 있었어요. 얼마 안 되는 맑은 정신 동안 그걸 녹음하면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생각하니 제가 너무 미안해지더군요. 그렇게 오빠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유산을 둘러싼 잡음은 일지 못하게 됐죠. 그날 이후 아빠를 볼 때마다 면목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빠는 개의치 않으셨답니다. 가끔 맑은 정신이실 때는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으니까요. 그래봐야 거의 없는 일이었지만요. 어쩌면 그게 더 다행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건 서운하지만
최소한 자식들이 돈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실 테니까요. 오늘도 아빠와 전 텃밭에서 아웅다웅 다투고 있습니다. 아빠, 그거 아직 다 안 자란 거예요. 그걸 뽑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이 사람 목소리는, 당신이 뽑으라고 그랬잖아. 나야 당신 말 듣고 그런 건데, 왜 야단을 쳐? 오늘은 제가 엄마로 보이시나 보대요. 잘 됐네요. 엄마라면 얼마든지 아빠를 혼낼 수 있으니까요. 단단히 혼낼 각오를 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대요. 그러곤 나비를 쫓아가셨어요. 꼭 어린 아이처럼 그러는데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항상 어린아이처럼 걱정 없이 사시다 편히 떠나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제 눈을 보시면서 우리 딸 사랑한다라는 말은 남겨주시기를 바란답니다.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시던 그 모습 단 한 번은 더 보고 싶으니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오빠들이 너무 했네요. 사실 오빠들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나 높아서 그런 거겠죠. 그래도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네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남은 여생 평안하게 지내시도록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